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현대소설 적용학습 세 번째 나와 있는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2020년도 수능 특강의 아마 앞부분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 이호석의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라고 좀 맥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 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호석의 도시와 유령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해제부터 같이 볼 텐데요. 뭐 저는 읽는 내내 전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글이네요. 자, 우선 해제 읽으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서 중산층이 가진 의식과 하층민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 중산층의 어떤 모습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층민의 어떤 모습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할멈의 서투른 도둑질이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겨놓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부자인 사람의 재물을 뺏는 것 그것이 올바르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제는 이따위로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층민의 상황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자 거기 하층민으로 나온 할멈이 왜 하층민이 되었느냐 가난한 모습 자체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부지런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래서 가난한 경우가 되었다면 개인적인 문제죠.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자, 뭔가 성찰을 주고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하다랍니다. 그래서 주제 보시면 뭐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과 자책감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지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나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 글은 1인칭으로 서술되겠네요.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모드를 바꿔놔서 필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원래 글씨를 잘 못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패드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영 제 마음대로 글이 잘 안 되네요. 자, 일단 다시 갈게요. 자,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 글의 시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질 겁니다. 아직 뭐 이게 1인칭 주인공인지 1인칭 관찰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인물이 튀어나왔으니까 서술자가 작품의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소설 문제가 대단히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유형화돼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술상의 특징으로 시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어떤 글을 보실 때 기계적으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판단을 해두고 독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보시죠. 자, 나는 창의 문 밖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서울 중심부에 살다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먼 곳이니까 일하러 오는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던 중에 힘겹게 연이 닿아서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해제에서 봤었던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상주하면서 입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주 가사 도우미죠.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 구하기 어려웠다가 할멈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A라고 묶여 있으니까 이런 글들은 많이 본 적 있죠, 그죠?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뭐 A, B에서 말하기 방식이다, 올바른 것은 아니면 A, B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묶여지는 부분이 딱 튀어나오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죠.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자, 아내의 전언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인칭 시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 그러면 그냥 서술자가 바로바로 모든 걸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1인칭 서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거 이외에는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독자한테 정보로 전달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들은 말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항해도의 안악 사람으로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젖들이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어야 할 곳을 찾아서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다.
자, 시골 사람이었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서울로 왔답니다.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들 틈에 끼어서 3원이라는 전 전량을 들여서 아마 3원이란 돈이 이 사람의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값살려 버리고 미천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 같은 고향의 기름 장사꾼들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한다. 자, 아내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아내의 말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할멈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할멈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들 내외도 고향에서 힘들고 손자 하나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할멈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 자, 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할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루 이틀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3일차가 되면서 서서히 얼굴을 알아가는 그때쯤 이제 할머니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은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그런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서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했다. 자, 나으리 마님, 제 새끼 자기 손자를 가리킨다. 제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실까? 대구로 대불고 올까요? 13살이라 못할 일이 없시다. 자, 자기 손자도 이 집에서 일손으로 써달라고 자꾸 취업을 부탁하는 모양, 취업을 청탁하는 모양입니다. 자, 저 건너방에 비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 내외 좀 빌려주실감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소. 자, 마찬가지로 또 아들 내외도 빈방이 있으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시켜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돈을 10원만 선 월급으로 미리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에게 진 빈양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나으리 마님 사람을 살리소. 자, 굉장히 애처롭게 이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지요. 뭐 본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돈 1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 장사할 때 전체 미천이 3원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닐 텐데 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는 제1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더니 자, 처음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기등으로 흘렸는데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자, 물에 빠지는 사람 당연히 할멈을 비유하는 거죠. 자, 할멈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힘든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자,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식모도 드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두고 있습니다만 자신도 되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를 집에서 일을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글 속에 나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는 어떤 계층으로 본다면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중산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층일 거고요. 할멈은 당연히 소외된 계층,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할게요. 가난한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먹고 살만해 보이는 중산층한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는 나대로 우리 집이 크게 부자가 아니야. 부유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중산층이라고 해요. 그냥 밥 먹고 살만한 정도라고. 그러니까 할멈의 이런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는 별로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갑시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나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그리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에도 찌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식구래 봐야 우리 내외와 5먹이 딸 하나, 그러니까 5살짜리 딸 하나 하고요. 부부가 사는 모양이죠. 총 3명이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집이 멀고 명색이 밭이라고 산 기슭에 몇 골이 있는 탓에 문안 신부는가, 문안은 서울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한번 뭐였었죠? 달밤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문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제강점기에 문안이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짬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욱이라는 애는 밭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안짬자기라고 하는 건 집에서 잠을 자면서
집안 일을 도와주는 할멈과 같은 가사 도우미를 말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이 두 명 정도 쓰는 거 말고는 우리가 더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고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의 청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청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빠듯하게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악덕함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된 자의 어려움을 듣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뭔가 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죠? 내 여유가 안 돼서 저 할머니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가진 사람으로서 할머니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음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커갔다. 험난한 인생의 길에 산표본을 눈앞에서 보는 듯해서 험난한 인생의 산표본 마찬가지로 할멈을 얘기하는 거죠. 힘들게 살아온 어떤 인간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서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뭐 내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가 어려웠다. 자,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 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까 여기 자기 누구겠어요? 할멈이죠, 그죠? 낮에 난 출근하고 할멈도 집안일 할 게 많으니까 자기도 일이 바쁘니까 조를 겨를이 없지만 밤에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에서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래칸에 자고 그는 윗칸에 자니 자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죠? 방은 뭐 몇 개 남은 게 있지만 불을 다 떼기가 어려워. 그래서 한 방을 그냥 중간을 막아서 할멈과 우리 식구 내외가 함께 쓰는 모양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보자. 자, 자니까 한 방이나 침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격해 폭포수 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 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서러움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려주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하였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씩 뜬 눈으로 세우기까지 되었다. 자, 이 할머니의 조르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B라고 나와 있죠. 또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네요.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호소를 하다가도 잠깐 자는 모양입니다.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했고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우하는 처량한 울림을 냈다. 그의 첫마디 마디마디 말보다가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자 할머니의 지금 상황이죠.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쯤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할머니가 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얄미운 캐릭터죠. 그런데 나한테 그냥 쫄쫄오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 자체도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잠깐 자고 바로 눈을 뜨면 계속 한숨을 내쉬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할머니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덕분에 그 할머니의 그런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죄책감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계속 갑시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손 스무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고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섭고 우렁차고 비탕한 이 울음처럼 뒤에 문제 나올 테니까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요. 휘파람 같은 혹은 뭐 또 뭐 있나 울림처럼 자 비유법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울림처럼 나의 말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잃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영탄적 표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척거리는 듯한 음향 이것도 영탄적 표현이겠죠. 자, 밤마다 할머니는 괴로워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데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자, 어떤 청을 했었죠? 자기 손자를 이 집에 들여가지고 좀 대신 일 시키는 일을 바깥 일을 우리 손자한테 맡겨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듣지 않으니까 데우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은 같은 처지잖아요. 데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라고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까 어디를 가도 제 구실을 할 터이니까 그만 내어 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이 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죠. 눈이 여린다는 말이 아마도 동정심이 많다 이런 거겠죠. 아니면 눈물을 잘 흘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눈물을 잘 흘리던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자, 이 요구에는 자, 같이 일하는 데우기를 내보내라.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지 자식을 위한다고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인가? 다 같은 처지에 땡땡땡. 심청 마음 씀씀이가 나빠 하고 눈밖에 나게 되었다. 자, 할머니의 조르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아내의 시각도 변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할머니 온 지가 벌써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는 내일쯤에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전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자, 이제 그다음 이야기는 이 글의 중심 내용 오늘 아침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에 보여줬던 것은 어떤 사건을 보여줬다기보다는 할머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서술자 나의 내면적인 어떤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사건 하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고요. 자,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히 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엇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했다. 자, 또 요약적인 제시겠죠. 할멈이 일어나서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서 보니까 마룻바닥 쌀날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루로부터 뜰로부터 우물가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할멈이 자기 손자 만나러 가면서 쌀을 도둑질을 한 거죠. 자, 그는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어서,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니고요. 이게 그냥 그 천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하나를 주어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자, 할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적으로 사건을 진술하고 있죠. 요약적 진술을 쓰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사건 전개는 빠른 전개, 다른 말로 속도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 때쯤 돌아와서 그러니까 할멈과 할머니 도둑질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어. 별로 관여하지 않다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시간은 저녁 때예요.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자, 할멈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았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 사죄하며 지 손자한테 갔다라고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서 아주 내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자, 쫓아낸 거죠. 대우기는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가 없이 웃는다. 자, 이제 대우기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막대해놓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린다고 울릉장을 놓았다고 한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이 이야기랑 벗어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멈도 가난한 사람이고요. 대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할멈은 그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죠. 반면에 대우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사람, 내가 돈이 없을 뿐인 거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글이 이상하다고요. 난 할멈을 뭔가 동정하는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도둑놈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조금 이런 글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론 작가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 이런 장치를 했는지를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설정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 할멈을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저렸다. 자, 또 마음 약한 내가 할머니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별것도 아닌 거 도둑질을 하다 쫓겨났는데 그걸 보고 뭔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대우게 말맞다는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품속에 든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었으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게 내어놓았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쌀만 훔쳐간 게 아니에요. 쌀만 훔쳐간 게 아니라 동전 세 푼도 훔쳐갔단 말이야. 그 세 푼 가지고 가가지고 손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쌀 훔쳐가는 걸 들킨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할머니가 품속에 있던 동전 세 푼도 던져놓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동전 세 푼을 훔쳐간 것도 모르고 이 할머니가 훔쳐간 걸 안다고 쉽게 내놓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쉽게 동전 세 푼을 집어 던지고 갔을까라고 나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내 보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자, 우리한테 뭔가 보라는 듯이 아내와 나로 상징되는 중산층한테 뭔가 항변할 목적으로 빼앗기지 않을 혹은 들키지 않을 동전 세 푼을 던졌을 거라고 내가 추측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섬으로 있는 쌀을 섬이니까 뭐 한 섬, 두 섬 들어본 적 있죠. 많이 있는 쌀,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이팝이 쌀밥이죠. 쌀밥을 내준다고 어떻단 말이냐? 무슨 큰일이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려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맞아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 혹은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거죠. 뭔가 조금 더 가졌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중산층 혹은 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가 동전 세 푼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1인칭 서술자의 한계 얘기했었죠. 그죠? 할머니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땡땡땡.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의 얼굴로 던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올 리가 없죠. A와 B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적절한 거. 만약에 A와 B가 요약적 서술이 아니라 대화가 나왔다면 A와 B에서 보여지는 말하기 방식, 그렇게 또 많이 물어봐요. 단순한 글 내용이나 혹은 서술 방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가죠. A는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 자, 할멈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건 맞는데 할멈의 외양은 글쎄요, 이걸 전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2번은 A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해. 글쎄요, 할머니가 지금 가난한 상황이야. 그것만 나왔으니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글쎄, 소재가 뭐 나왔었죠? 글쎄요, 다양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3번, A는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는 태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 부분에서 회상 같은 거 본 적 없는 것 같고요. 동시에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찰할 게 없죠. 자, 4번, B는 공간적 배경의 사실적 제시. B가 아마 그 안방 나눴을 때 할머니가 한숨 짓는 장면이잖아요. 단순하게 나눠놨다, 그게 끝이었지. 공간 배경에 대해 사실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번, B는 비유와 영탄적 표현, 아까 찾아봤었죠. 활용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물의 판단, 할멈에 대한 나의 판단과 정서, 참 안 됐구나, 그런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2번으로 갑니다. 기억 밈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은 할멈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어. 기억이 그의 호소와 하소연은 장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은 할멈의 요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돼서 물에 빠진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할멈의 요구가 할멈 가족의 안위와 관련성이 있어 우리 손자를,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말했으니까 가족의 안위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자, 4번은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욱에 대한 미움의 감정. 자, 4번 리을을 보시면, 자, 리을이 새끼의 밥도 찾아주지 않고 된장도 끓여주지 않았어. 대욱에 대한 믿음의 감정은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욱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원망을 대우기한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할머니의 요구는 아내의 태도와 변할 정도로 무리함이 있는 것이어서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던 아내도 할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듣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넘어가서 3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서투른 도적이 발표된 31년은 일제강점기의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로 농토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 속의 할멈이 대표적인 인물일 거고요. 자, 이것은 작품에 나타난 할멈의 빈곤함과 그로 인한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는 이렇게 본 거죠. 할멈이 지금 빈곤해. 그 다음에 타락해서 이게 뭐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멈 자체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사회현실, 시대현실이 이런 할멈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할멈의 도둑질이 부정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할멈이 처한 상황의 사회 구조적 모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일제의 수탈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다.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겪으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된다. 나의 이러한 자각은 도둑질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가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 보기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할멈의 그러한 어떤 도둑질, 윤리적인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어떤 모순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멈인가요? 나인가요? 내가 자각하는 거죠. 그죠?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던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이 사건을 보고 도덕적 자각을 하게 돼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은 서술자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할멈이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통해 그 내용 일제 농촌 수탈로 인한 도시 빈민의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뒤에 것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패스. 2번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그 내용 나왔고요. 할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적 갈등 역시 보기에 나왔고요. 3번 품속에 쌀을 감추거나 동전세포를 훔친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자, 그 내용이고 빈곤의 원인이 되어 나타난 타락의 양상, 빈곤 때문이고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다. 보기에 나왔고요. 4번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의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분개하는 대우의 태도는 할멈이 행한 도둑질이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비롯된 거야.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내가 할멈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석분을 후려 갈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 그래 마지막이죠.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자 이거 맞는 얘기고요. 할멈의 자각이 아니고요. 나의 자각이죠. 할멈의 자각을 내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할멈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모순을 자각하는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진 자로서 서술자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죠. 자, 문제 간단한데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보기 나오는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보기가 하나님이에요. 머리 막 굴려서 푸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를 꼼꼼히 잘 보셔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보기의 제일 마지막에 자각을 한 사람은 분명히 나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은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3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머리 없지 않은 거리니까 한번 살짝만 정리하시면 큰 무리 없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